말씀을 드리는데 국세는 기간과세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한 기간, 일기간,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는 시점과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득 시기 납세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성립일, 취득이 일단 한번 성립이 된 다음에는 말이죠. 그것이 사후에 취득이 성립된 이후에 취소, 소멸, 변경 등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그 취득의 시기는 소급에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취득 시기가 성립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파트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 취득 시기는 그 매매 아닙니까? 아파트 샀으면 그때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 잔금 지급일이에요. 또는 소유권 이전된 길. 근데 한 번 그 취득이 성립된 다음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거 나 못 쓰게 안 되겠습니다. 해야 갑시다. 이래가지고 해야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 행위, 그 행위는 소급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취득세 납세는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건물을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이라 합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원시취득이라는 말은 없었던 물건을 처음 만들어내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는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이날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니 신청서를 신청을 교부해 주는 걸 교부일이다 그러니 일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교부일이에요. 교부일. 그런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할 경우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근데 임시 사용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실상 사용했다. 라고 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주택건설업법인과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그 준공이 언제 된다 한다. 준공이 언제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날을 감안을 해서 분양을 하면서 입주 예정일을 통보를 해요.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면은 그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주 예정일에 이사를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까지 어떻습니까? 사용 승인서를 받거나 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또는 임사용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건축 행정상 그거 참 어려워요. 그 입주 예정일에 이걸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뭡니까 이삿짐 센터를 이삿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용 승인 받지 않았으니까 안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온다 이게. 그게 뭐가 됩니까?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을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예는 좀 드물지만은 극단적인 예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기는 신고납부 기산일이 된다 그랬어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그날 60일 경과대표는 이유 없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20%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일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일은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매매 후에서 취득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잔금 같은 거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취득이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지 소유권 불이행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꾸로 돌아갑니까? 중간 건데. 이제 취득 시기를 이제 봤으니까 이제 과세 세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은 두 가지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방세법 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조 제5항에는 뭐냐면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 대상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경매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인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는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 대상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는 시가 표준액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법인 장부에서 확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금액이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 대상이 되는데 물건을 갖다 취득할 때 건물을 신축할 때 대개 보면 말이죠.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일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건설법이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보면 토지를 취득을 하고서 그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잖아요. 그때 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등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과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말이죠.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행위입니다. 이 과세 대상 물건은 각각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토지, 건물 독립성이 있다 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건물을 함께 동시에 시차를 두고 취득할 경우에서는 토지 취득분, 건물 취득분을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서 가액을 분명히 구분시키지 않으면은 세액 산출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건설 기업에서 법인세법이라든지 기업이익 기준에서 볼 때는 크게 상관할 필요 없어. 원가다. 원가야. 그잖아요. 그러나 지방세는 그게 아니거든. 물건별로 분명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액은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토지를 승계 취득해서 그다음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답을 취득해야지 건물을 신축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답이라고 하는 토지가 뭘로 바뀌어요? 대지로 지목이 바뀌잖아요. 또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뀐단 말이죠. 그 지목이 바뀌는 것은 지목 변경이 되는 거죠. 지목 변경은 지방세법상 간주 취득으로서 하나의 취득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표로 넣을 것이냐, 토지의 신규 취득에 대한 과표로 넣을 것이냐, 또는 건물 신축에 따른 과표로 넣을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은 정확한 세액 산출되지 않는다 이게요. 왜? 세율이 다르거든 다. 토지 취득하는 때의 세율을 일반적으로 1000분의 40, 토지 지목 변경은 1000분의 20, 건물 신축은 1000분의 28. 세율이 달라. 그러니까 그 가액이 어느 쪽 취득가액이냐 이지. 그걸 분명히 구분해 주지 않으면은 정확한 세액 산출이 되지 않죠. 납세자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불리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부 기업에서 볼 때는 주택건설법인과 같은 경우는 전부 원가야. 원가. 공사비명세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계산하다 보면 세액이 잘못 계산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해서 건물 토지 취득분, 건물 취득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취득금액이 뭐냐? 사실상 취득금액, 사실 지방세법 취득세 편에서 이 내용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고 항상 다툼이 많은 내용입니다. 과세대상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금액으로서의 과세 표준은 뭐냐면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기까지, 취득 시기 말씀드렸잖아요. 취득 시기까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부대 비용은 포함하고 할인액은 공제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건별로 완전히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말이죠. 뭐든 뭐니까 일괄 취득하는 공매 등에 의해 가지고 공장 같은 것에 일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공장 건물도 있고 또는 뭡니까 토지도 있고 또 기계장치도 있고 또 차량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건 영업권도 있을 수 있어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총 취득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서 영업권은 제외하고 각 물건별로 토지, 건물, 차량 물건별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각 물건별로 가액이 분명히 구분해서 산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액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구분해야 됩니다. 감정평가가 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 또는 시가표준이 있으면 시가표준으로 안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까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의 시기까지는 아직 미지급 상태다 그런 얘기죠. 취득 시기 이후에 지급됐다 그런 얘기죠. 취득 시기 이후에 지급됐다라고 한 것, 이것이 또 실무에서 많이 다툼이 될 수 있는데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취득 시기 이후에 원인행위가 발생되는 것은 결국은 나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은 결국은 취득 시기까지 원인행위가 발생시킨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체의 비용, 할인액, 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 인해서 가액이 공제가 됐다, 할인을 받다, 그 금액 빼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이 사실은 여기에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부대비용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나가. 대출 이자, 금융이자죠. 금융이자는 취득은 부대비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대비용의 범위가 실무에서는 가장 어렵고 다툼이 많고 판례 등도 보면 항상 다툼이 많은 것이 부대비용이 범위입니다. 부대비용이냐 아니냐, 부대비용이냐 아니냐. 혹자는 말이죠. 비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대비용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세권자 또는 행안부 같은 데서는 그것은 비과세 대상 물건은 비과세 대상이고,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는 다툼이 많은 내용입니다. 부대비용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개수수료, 복덕방 소개수수료 있잖아요. 이건 부대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득 시까지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원인행위는 취득 시기까지 발생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급됐다 하더라도 소개수수료는 부대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 채무 인수액, 채무 인수 조건으로 취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부대비용. 그 다음 연체이자도 부대비용이 포함되는데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 있어서의 연체이자는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취득을 위한 금융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비용 대출이자 같은 것을 말합니다. 금융비용. 이 대출이자, 금융비용도 있잖아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출 금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냐 또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가액은 분명히 구분돼서 금융비용도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 자금 이자하고 금융비용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건 대출 수수료, 그다음에 명도비 같은 경우, 취득을 위한 각종 용역비, 그다음에 건축 설계비, 건축 허가비 또는 공과금, 건축 허가와 관련된 공과금 같은 경우, 그다음 감리비, 그다음 기존 건축물 철거비,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 가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축 건물 가표에 포함된다. 가세표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세표준 사례. 시가표준액 적용 시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취득 당시에 개별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면 직전년도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는데, 시가표준액은 말입니다. 지금 현행은 토지는 개별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별지가. 그다음에 주택은 공시가격이 말합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 건물은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것이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차량과 같은 경우도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지가, 건물은 개별주택가액. 그러니까 재산세는 100% 시가표준액으로 옵니다. 그러다 공정가액, 시정 공정가액 비율을 곱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별지가가 올라가면은 재산세가 올라가죠. 종합부동산세 있죠. 딴 얘기입니다만은, 종합부동산세는 100% 재산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범위는 조금 바뀌었지만은 별도 합산 대상 등등 전부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별 지가가 올라가면은 재산세 올라가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 올라가면 재산세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세 엄청 막 나오고, 종합부동산 엄청 나오고, 내년도에도 엄청 나오고 막 그럴 겁니다. 건물 신축 시에 적용공사비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적용공사비, 지목 변경에 따른 과표에 포함이 된다. 뭡니까? 전답을 취득을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실무에서는, 실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전답 임야 등을 취득했으면 사전에 사전에 지목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을 시켜서 건축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 건설이라는 이 특수한 건물, 이런 경우에서는 그런 사업 승인, 주택 건설 사업 등 주택법 등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득하면 그 허가를 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전답 등에다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목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목 변경은 적용공사비는 지목 변경 공사비에 포함된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당초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지목 변경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때 적용공사 하잖아요. 건축법에서 적용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이 없잖아요. 이럴 때 적용공사 그럼 과세 못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건 과세 못합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경우에 조경공사는 전부 건물 신축가액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조경공사는 별도로 뭡니까 지목 변경으로 본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99.9% 100%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잖아요. 근데 그것은 50%만 맞는 겁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겁니다. 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부가징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율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다 이임했지만은 그냥 조례를 보면은 지방세법이 규정에 따른다, 다 이렇게 해놨어. 그 지방세법 규정에 부가징수하는 거지. 근데 원칙적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부가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전부 이제 지방세법에 따른다, 지방세법에 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는 정률세인데 표준세율 지방세법에다 표준세율로 정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50% 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해서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의 어느 모 구청에서 말이죠, 우리는 재산세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많아. 그래서 표준세율을 갖다가 세율을, 재산세 세율을 50% 깎았어. 깎아가지고 얼마나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야단이 난 거예요. 옆에 구청 저쪽에서 야단 나가서 안 된다고. 그런 일 아마 뉴스도 봤을 거예요. 네,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법의 하등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법의 하등 잘못이었는데 왜 야단들이나?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뭐냐면 지방세법상 용어는 아닌데, 국가 정책 목적에 따른 세율로서 표준세율에다가 일정률을 배율을 적용시켜서 중과세 하도록 한 세율, 중과세율,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이 세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시취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었던 물건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거, 건물 신축, 그 다음에 공유수연을 매립하는 경우에 그 매립토지, 이때는 1000분의 28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유상승계취득,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물건별로. 근데 예시를 드는 겁니다. 유상승계취득, 토지 및 건물의 경우 매매 등 유상취득은 1000분의 40, 농지는 1000분의 30. 그 다음 무상승계취득, 증여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는 1000분의 28. 간주취득,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개수, 건축물을 개수한다든지 대수할 경우에 그때는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설명을 할까요? 왜 1000분의 28이요? 왜 1000분의 40? 왜 1000분의 35야?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합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1000분의 28이 뭐냐면, 옛날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등록세는 1000분의 8이야. 그 취득세는 1000분의 20이야. 1000분의 20, 항상 1000분의 20이야. 그 둘을 합치니까 1000분의 28. 그 다음에 이건 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 그때 등록세는 1000분의 20. 취득세는 항상 1000분의 20.
그다음에 무상 증여 같은 경우 1000분의 15인데 1000분의 20 합치니까 1000분의 35. 이 경우는 등록세가 없어. 옛날에 기타 등기로서 뭡니까 정액세로 부과했어. 3,000원 이렇게 부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취득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한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흡수 통합을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종전과 세부담을 더 늘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 사실은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세액이 워낙 크니까 취득 후 5년 이내이면 중과세로 추징하는 겁니다. 취득 당시에는 이 중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중과세가 된다. 추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치승재산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하기 1000분의 20 곱하기 4. 이 1000분의 20이 뭐냐면 지방세법을 보면 1000분의 20은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 뭐냐? 옛날 취득세 세율이야. 1000분의 20이. 그래서 어쨌든 1000분의 20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4해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세율이 1000분의 40짜리에다가 그걸 더 이렇게 해봤어요. 표준세율 1000분의 40이면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과밀 억지권이나 법인의 본전 사업용 부동산 할 경우는 표준세율 플러스 1000분의 20 곱하기 2. 그 다음에 과밀 억지권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을 3대한 거. 그 다음에 과밀 억지권의 법인이 설립 설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준세율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1000분의 20 곱하기 2. 복잡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했냐면 이 규정은 옛날에 2010년도까지는 등록세만 중과세했거든. 취득세는 중과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분석을 해보면은 등록세만 중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1000분의 20은 옛날 취득세율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야 이게. 그리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꾸로 가나? 사치성 재산 중에 별장,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개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별장이 뭐냐면 주거용 건물로서 항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별장이랍니다.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거예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건축물을 개수 지목 변경할 경우에서도 중과세한다. 일정한 조건 내에서 농어촌 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근데 이 별장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은 세대로 살고 별장은 자기 소유야. 그래도 별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기 좀 힘드니까, 내가 별장을 쓰기 힘드니까, 다니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임대를 줬더니 임차인이 이렇게 별장 용도로 쓰고 있다 이게죠. 그럼 별장이야. 중과세액은. 이것은 전부 5년 이내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5년 이내. 물론 재산세도 중과세합니다만은 5년 이내. 그래서 별장 관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만 아닙니다. 공동주택도 해당돼요. 지역은 어느 지역에
아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지역에도. 근데 사실 서울에 이런 게 있다? 그 별장으로 보겠습니까? 보면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용도에 쓰는 경우인데 따지고 보면 또 복잡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법인 소유 오피스텔, 종업원 출장 시 숙소로만 사용하면 별장에서 제외를 시킨다. 휴양지 법인 연수원, 휴양지 법인 연수원 부분적으로는 직원 교육 연수용으로 사용하지만은 주로 직원 가족들 휴양용으로 사용하면 이건 별장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유제 콘도미니엄, 현황이 주택이고 피서 등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건 별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콘도미니엄은 두 가지 있죠. 공유제가 있고 지분제가 있잖아요. 아니야, 공유제가 있고 지분제가 있잖아요. 이 공유제만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공유제하고 회원제, 현재 공유제만 그래 소유자다, 소유를 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골프장이 또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 사치세 대상입니다. 이 골프장은 세입세 설치 이용하는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이 법에 의해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임목을 중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취득 방법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취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즉 기존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골프장을 신설할 경우에 또는 증설할 경우에 그럴 때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예요. 승계취득,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승계취득했다. 그다음에 골프장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했다. 그다음에 간취득, 지목이 변경될 거 아닙니까? 전답 임야를 취득해서 골프장을 설치했다. 그럼 전답 임야라고 하는 토지는 채용용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목 변경. 이거 전부 다 아까 우리 표준 세율 있잖아요. 그 세율 적용하는 방법. 거기 그렇게 전부 중과세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프장 공사 신설 골프장들 제가 신설 골프장 그 협회도 고문으로도 있고 막 그래 봤습니다만은 세계 한두 분이죠. 엄청납니다. 뭐 수십억이요, 수십억. 저건 조심해야 될 내용들인데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임목만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 산정할 때 어느 쪽 그 취득에 해당되느냐 이걸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례 소개를 보겠습니다. 저류주 시설은 해저드로서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중과세. 조명타운은 과세 제외를 합니다. 조명타운은 건축물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피레침, 이 피레침도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레침이 건물에 설치됐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의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레침은 클럽하우스에 설치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세 대상. 그다음에 코스네 에스컬레이터 이 과세제. 에스컬레이터는 건축물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있어야지 그때 과세 되는 것이지 코스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 코스네 스프링클러 이건 급배수 시설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회원권 판매 시설은 판매비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신출 골프장 가서 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공사원가 명세서에 보면 그냥 이게 다 기록해놨어. 그 취득세 신고하면서 이런 걸 몽땅 신고를 해. 그럼 바보지 뭐.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이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종류는 카지노장, 고급 미용실,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무도 유흥주점, 룸사랑 요정 등을 말하고 고급 오락장을 승계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고 토지 건축물 각각 취득 후 5년 내에 고급 오락장이 되어 있는 중과세를 추징한다. 타인이 설치해도 취득자 또는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아까 말했습니다. 사치성재산일 경우는 소유자가 안 해도, 취득자가 안 해도, 임차인이 해도 전부 중과세 시킨다라는 점 유념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고급오락장과 같은 경우 말이죠. 건물을 임대를 주잖아요. 임차인이 누가 들어오는지, 업종이 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취득세만 중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까지도 중과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대를 할 때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생각을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모르게 이런 고급오락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임대인은 몰랐기 때문에 그건 중과세할 수 없다라고는 판례는 있어요. 그렇지만 임대인이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겠습니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급 오락장의 범위로서 카지노장은 외국인 전용은 제외하고 자동 도박기 설치하는 장소, 고급 미용실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욕실 등을 부설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입니다. 무도 춤을 출 수 있는데 유흥 주점 술을 파는 장소. 그래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고 영업장 면적은 100평미터 초과. 따라서 주점이니까 술을 팔지 않은 곳은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술을 팔지 않은 콜라텍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데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룸사랑 및 요정 그것도 고오락장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옛날 공무원 생활 때는 유흥적개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유흥적개곤이 있어야 되는데 유흥적개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가보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 지가 먹어봐야지. 그래서 여자를 불러봐야지. 지금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유흥적개곤에는 남녀 구분 없다. 남자 적개곤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가서 뭡니까 구청 직원들 제가 그 심의위원회 이제 그것도 오랫동안 해보고 그랬는데 가서 심의위원인데 그 여직원이 담당이야. 그 보면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으로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하냐 남자친구와 같이 가서 같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이고요. 그다음에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고급주택 보면 단독주택일 경우 시가가 6억 원 초과하면서 내년도부터 바뀝니다. 바뀌는데 일단 금년도까지 좀 시행되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이 330m를 초과하고 대지 면적이 662평을 초과할 경우에 이때는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45평미터 초과하는 것.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면적 판단, 단독주택 연면적 판단은 울타리 안에 수개동을 있으면 합산한다. 면적은 다락방 면적도 연면적 포함, 물탱기실 면적도 포함,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는 주택 부분만 해당. 부속 토지를 판단할 때 662평미터 초과한다 그랬죠. 부속 토지를 판단할 때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는 제외를 시킨다. 울타리 내 지목에 상관없다. 울타리 내라고 한다면 울타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구내라고 하는 말은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쪽을 구내라고 지방세포를 보면 구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울타리 안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목에는 상관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45평도 초과하고 발코니 확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근데 발코니 면적 있잖아요. 확장 면적 제외된다고 이건 분명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합쳐줘야 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저 책에는 그걸 썼어요. 근데 좀 해석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아파트 가면은 발코니가 없잖아요. 전부 확장해가지고 그냥 전부 거실로 쓰잖아요. 그잖아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 재산세 규정에서는 공부상의 등기의 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현황이 구내면은 그저 뭡니까 뭐죠? 그저 전부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거실로 들어왔다 하면 거실로 봐야지. 그걸 제외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정책적인 측면으로서 아마 봐주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면적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책을 쓰다 보니까 하도 그냥 제 고집이 이제 좀 있나 봐요. 좀 오래돼서 그러다 보니까 제 의견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오죽하면 대법원 판례까지 저 책의 장점이면 장점이고 뭐는 뭔데 그 사례가 있으면 밑에 꼭 필자주가 들어갑니다. 필요 없는 건 안 넣지만은 중요한 것은 꼭 필자주로 넣고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해석이다 등등 어떤 면을 보면 건방지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필자주를 꼭 넣어요. 그 대법원 판례도 필자주를 넣거든요. 그 대법원 판례도 마음이 마땅치 않으면 이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쪽 판례는 이랬는데 왜 이 판례는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께서 김 선생님은 대법원장 무에 계십니다라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쫑군지 전화도 받아요. 사관 오래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도시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이때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범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가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랍니다. 근데 왜 지방세법에서는 왜 대도시라는 말을 그대로 쓰느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도시라 그러냐. 대도시가 옛날에는 서울, 부산, 대구를 대도시라 그랬어요. 그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범위가 줄어서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가밀 억제권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 대도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 공장 중과세에서 산업단지는 제외를 시켜주고 유치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제외를 시켜준다. 공장만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내용은 또 반드시 이렇지 않아요. 공장 중과세 대상일 경우에만 산업단지하고 유치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제외를 시켜준다. 공장의 범위,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 규칙 별표 위에 열거된 것을 말합니다. 그 열거된 것만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도시영업종은 제외를 시킵니다. 규모에 의한 판단, 공장 구내에 건물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종업원의 후생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켜줍니다. 중과세 공장에 대해서 또 얘기 많구나. 부속 토지는 군의 모든 토지이지 지목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도로 등에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장을 신설한다.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5년 이내에 신설한다. 임차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럽니다. 아까 말했죠. 임차에서 신설한다 하더라도 소유자한테 중과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철거 후 1년 이내 재축이면 신설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설
건물 연면적이 증가 또는 부속 토지만의 확장도 이건 증설로 본다 그럽니다. 시설만의 증가도 해당된다. 타인 설치한 경우도 포함된다. 차량 기계 장비 같은 경우도 중과세를 시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기계 장비라는 말은 지방세법에서 기계 장비라 하는데 이게 중기를 말합니다. 중기. 중기를 갖다 지방세법에서는 기계 장비라 그럽니다.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좀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시키는 경우 이것도 중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 도시업종 공장을 갖다가 중과세 제외되잖아요. 도시업종 공장을 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변경된다. 그건 신설이 되는 것이죠. 공장의 이전, 동일 지역 내에서 이전할 때는 동일 규모로 이전할 때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고 일선에서 아주 혼동되고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체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이전했다는 중과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까지는 등록세만 중과를 했어요. 이거 등록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취등록세 통합에 따라 취득세만 중과세하는 것이 됐죠. 대도시 범위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지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 산업단지만 제외합니다. 아까 공장에는 유치지역도 제외했잖아요. 이건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단지는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제외를 중과세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은 뭐냐면 중과세 제외 대상 지역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따 이전이라는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 있던 법인을 그 바깥으로 끄집어내온다? 그럼 뭐가 됩니까? 신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 내용이야. 이 지역에 있던 법인을 갖다가 서울로 이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이전해 왔으니까 신설이 되잖아요. 자본금에 대해서 천분의 4를 과세해야 돼. 등록세를. 지금은 등록 면허세지. 과세를 해야 돼. 엄청나야 신설이 되는 것이니까. 자본금이 수백억인데 뭐. 큰 법인 같은 경우. 그 누구한테 얘기해? 그 법무사한테 얘기했더니 법무사가 그냥 생각을 않고 날름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어떻습니까? 지방세법에서는 중과세지.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 산업단지 제외. 그러면 대로구나.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건 중과세야. 그러니까 신설이 된다 이지.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해 온 꼴이 된다 그런 얘기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든지 책을 본다든지 할 경우에 한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뭡니까? 특히 법인세와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기업회계 기준이라든지 또 그건 아주 1년 동안에 수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수정이고 뭐가 없어. 한번 아차하면 끝.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된다 이거죠. 검토가 사전 검토해야 된다. 법인의 범위. 법인이 뭐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법인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법인은. 지방사업 시행령 제26조 1항의 열관 법인과 지특법상 중과세 제외 업종 이외의 과세당 법인 전부.
그 지방세법 시행령 26조 제1항에 열거돼 있어요. 중과세 하지 아니하는 법인. 그다음에 지특법상 중과세 제외업종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법인은 전부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조합은 제외입니다. 이건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조합은 주민세 편이라든지 다른 세법을 보면은 이것도 법인과 같이 봐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법인 등기가 필수입니다. 법인격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인 등기를 안 했다. 상업등기법상 법인 등기를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인격 없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특별법에 의해서 뭡니까 승인을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법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인 등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법을 보면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본점, 지점이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고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말은 민법상의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다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 중과세 대상 부동산 잘 보세요.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설립, 설치, 이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립하기 전, 설치하기 전,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설립, 설치, 이전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립, 설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따라서 몇 년입니까? 10년간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10년간 조심해야 돼요. 설립과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법인 등기가 필수야. 법인 설립과 같은 경우는 필수인데 이 지정과 같은 경우, 이전과 같은 경우는 등기가 필수가 아니고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간과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중과세하는 거예요. 그 점 유념해야 됩니다. 그다음 취득세 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써봤는데 먼저 법인 설립 및 이전에 따른 중과세 봅시다. 중과세 대상은 설립 관련해서 보면은 설립 전 취득한 설립 전에 취득한 것은 설립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립 후 5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그러니까 설립과 관련해서는 취득 전에 취득하고 설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고 그다음 대도시 내로 또는 서울 시내로 이전, 이건 사실상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전했을 경우에 이것도 설립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이 말은 쉽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복잡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 사실상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전. 사례를 볼까요? 당초 본점 역할하는 장소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중과세 제외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본점이 등기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본점 역할하는 장소가 있어. 그 장소로 형식적으로 본점 등기를 이렇게 이전해 온 거 이때는 중과세 제외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도시 외에는 직원 21명과 총무부만 있고 서울에 직원 200,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얘기지. 직원 219명과 대외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면 이건 본점 이전으로 본다.
회사의 조직 변경은 상관없다. 그럽니다. 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점의 정의가 더 복잡하죠. 지점이 뭐냐? 2014년도까지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장소, 등록은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그런 장소, 거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 요걸 지점이랍니다.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쉽게 얘기해서 인적 설비는 그 법인의 직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물적 설비는 그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 이걸 말한다. 제가 오래전에 고문으로 있던 회사가 서울 어디에 안 들려요? 서울 어디에 큰 빌딩 하나 취득했어요. 큰 빌딩을 취득했는데 100% 임대를 줬어요. 100% 임대를 줬는데 제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절대 여기에 직원들을 배치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어. 단 경비, 청소만 전담하는 직원은 상관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신당부했어요. 담당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니까 담당이 바뀌잖아요. 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옥상에다가 가설 건물을 신청을 해가지고 가설 건물 줘가지고 거기다가 관리하는 직원들을 거기다 파견을 시켰어요. 그 구청에서 조사하는 인적물질 설비가 갖췄거든. 그 엄청난 건물, 그 큰 건물을 지점 설치했다는 중과세로 보고 추징을 한 겁니다. 쫓아왔어. 이거 일단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 철거해봤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단 한번 성립된 것은 원인행위를 발생시킨 것은 소급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아예 처리 못하고 수십억을 물었어요.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논할 때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실무에선 이 요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 사업자 등록 대상, 지금 사업자 등록은 관계없어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설치할 수 있지. 취득은 지금 5년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괜찮지. 지점에서 정해되는 장소, 사업자 등록에 불구하고 영업 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공장소, 물품 보관만 하는 보관 창고, 그 다음에 물품 적체와 반출만 하는 하치장. 자관은 이러한 것은 설치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과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중과세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건물을 신축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제 보면 말이죠, 서울에 본점이 있어요. 본점이 있고 또 저렇게 생긴 지점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지점이 서울에 여러 곳에 있어. 몇 개가 있어. 근데 그 지점이 설립 후 5년이 된 데도 있고 5년이 안 된 것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설치된 지 5년 넘은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그럼 이 취득한 부동산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중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딱 되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5년이 넘은 지점에서 취득한 걸로 사용하는 걸로, 설립 후 5년이 넘은 법인 본점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 장소는 새로운 지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아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세금 절세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거의가 이 내용이에요. 내용이야.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외된다. 제외는 어떤 경우냐? 설립 설치 이후 5년 이후, 아까 쭉 얘기했습니다. 취득 후 5년 이후 설립 설치 이전. 물론 제외 대상으로 열관 업종이 법인 뭐 제외되겠지.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 다른 용도의 사용, 겸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의 사용, 겸용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 제외 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되면 추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쭉 나오잖아요. 지방세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정당한 사유가 뭐냐? 정당한 사유가 뭐냐?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등등 있잖아요. 또는 이웃집에서 주위의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사용이 많잖아요. 그걸 처분청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것은 네 사정이다. 그건 네 사정이다. 그래서 이때 정당한 사유가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는, 당의 법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만을 아주 좁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내용도. 임대는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쓰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요건 임대를 준다. 그건 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집주법 등에서 말이죠. 집주법 등에서 임대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열거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제외하고선 임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집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끝나면 바로 또 모 구청에 지방세 심의 좀 해야 되거든요. 심의하는데 그 자르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도 정당한 사유야.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줬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목적사항을 보니까 그건 법률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 그래서 추징을 했어. 추징했는데 그거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 어쨌든 정당한 사유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정당한 사유 때문에 항상 다툼이 많아요. 당연히 법인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그런 얘기지. 이제 중과세는 뭐 하나 빠졌네. 또 하나 중과세 있거든요. 본점 사업용이라는 게 있어요. 본점 사업용.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건 생략하고요. 그다음 비과세 또는 감면검토. 비과세 규정 제가 그냥 내용만 소개해 드릴게요. 비과세 소유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또는 국가 등의 기부 체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존속기한 1년 미만 임시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임시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이건 어떤 것이 있냐면 아파트 건설업체가 말이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견본주택 신축하는 경우, 짓고서 분양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견본주택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결국 뭡니까? 임시용 건물이거든요. 그건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미만이어야 되거든. 1년 미만. 그렇죠? 1년 미만. 그리고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란 뭘 말하냐면,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은 허가 무허가 상관하지 않냐고 전부 다 과세하는 겁니다. 허가 받았냐 무허가냐 상관을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란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뭡니까? 지상정착물로서 기둥과 지붕, 벽과 지둥이 있는 시설입니다. 지상정착물로서 무슨 얘기인지 아죠? 단 수상건물도 과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것, 지상정착물이면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것은 좀 건물입니다. 과세 대상 건물입니다. 무허가도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 비닐 하우스 전부 다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시용일 경우에 존속기한 1년 미만이면 과세 대상이 제외되고, 취득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 구징수로서 과세를 못할 뿐이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이다. 일단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71조까지 쭉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 녹색인증건물, 신재생, 학교 종교용, 지식산업센터, 창업 중소기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다 산업단위에 대한 감면, 이렇게 감면 대상을 쭉 규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축하는 건물이, 내가 개발하는 사업이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해당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말이죠. 이제 부가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민법상 초일 뭐죠? 불산이 60일 계산할 때는 첫날은 빼고 60일 계산하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상속,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은 취득 시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취득 시기. 상속은 승계취득은 상속기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애후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승계취득할 경우는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해버렸다. 이럴 때는 허가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추징을 할 경우에 감면분을 갖다 추징한다든지, 또는 아까 중과세 있잖아요. 당초 취득 당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 중과세를 안 했는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니까 중과세 대상이 되더라. 이때는 중과세 사유 발생일로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과세권자가 고의세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 방법이라 합니다. 이 보통징수를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추가해서 징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인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만약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 신고에 제출한 경우, 또는 부과 결정 전에 기한 후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정당세계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더 신고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결정하기 전에까지 과세권자가 알아버렸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는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중에서 10% 등등,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신고한 기한에 따라서 그 감면이 좀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 표준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을 신축한다면 저는 건설회사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 공사 명세들을 전부 수합하려면 말이죠.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법정 신고의 과세 표준을 확정할 수 없다. 면적이 미확정이라든지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렇게 가산을 아야소를 못하고 내야 돼. 그래서 방편으로 뭡니까? 세금을 많이 내버려. 미리 가산세가 그냥 막 씹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산세 맞고 고시세 맞으면 윗사람한테 야단 맞으니까 미리 그냥 세금을 많이 내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세금을 미리 많이 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력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이런 근거가 너무 많이 냈다라고 할 경우는 청구 결정에 뭡니까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청구에 불복할 경우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했습니다. 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경영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경영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뭡니까 불복 청구, 이의 신청, 조사 심판을 심판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끝난 것 같네. 감사하고요. 혹시 좀 1시간 동안 뭐 다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고 좋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단 12시부터 1시까지는 좀 상상해 주시고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열띤 강의를 해주신 저희 김의호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좀 이제 진행이 미진했지요. PC가 좀 서는 바람에 그랬고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코로나19가 오늘로써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포럼도 12월 이제 나머지 한 달간은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포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에는 좀 더 다양한 이슈와 컨텐츠로 또 포럼을 준비를 하겠고요. 또 마지막 또 만남이게 되니까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신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